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의 미동의안, 결국은 이제 언제냐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결국은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이거는 이제 공익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 그러니까 민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현행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른 그 매도 청구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75% 동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부분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결국은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에 대해서 결국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 하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바로 조합 설립 동의하면 바로 매도 청구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때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짧게는 뭐 사업 시행 인가를 1년 내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몇 년 걸립니다. 그렇죠?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본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토대로 이제 건축 심의를 받고, 그러면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뭐 재해 영향 평가, 또 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여러 그런 평가나 이런 심의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만이 그다음에 건축 심의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하죠. 이게 이제 보통 몇 년을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또 한강변의 아파트들. 지금 서울시하고 층수 문제 때문에 10년을 줄다리 가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아직도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도 안 되고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인 것까지 이거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보통은 2, 3년 걸립니다. 그러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바로 매도 청구한다면 이거는 조합이 매도 청구자에게 그 매도 청구금을 그 공탁을 해야 되는데, 매도 청구 가액을 이 뒤에 그건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 매도 청구는 그야말로 이 재건축 결의를 기초로 해서 강제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물론 이건 형성권으로서 소재기만으로 이미 그런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형성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소재기만 하더라도 이미 강제 매수가 된 것으로 보고 현금 공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금액이 보통 1000세대 넘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강남에 수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뭐 거의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이런 이제 수천억에 심지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 해서 제가 논문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정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국토부에 제가 애초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은 국토교통부지만 옛날에 건설교통부였죠. 그 시절에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 통합법 만들 때,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할 때 제가 기초작업반에 참여를 해서 기초 초안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사실은 이 매도청구권은 그때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이 법률에 그냥 집합건물법이 있었어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 변호사들도 잘 모르고 매도청구 절차를 몰라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박기들이 횡행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제가 30대였었습니다만 정말 이 주거운동, 시민운동 하면서 법제처,
검사들하고 많은 논쟁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도정법에 아예 매도청구권을 끌어들여 왔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명문화 시켰는데, 물론 법의 근거는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48조, 47조는 재건축 결의에 관한 것이고 48조는 매도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도청구에 의해서 하여튼 재건축 사업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확하게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자, 어쨌든 정리하면 그러한 재건축 결의 내용, 또 재개발 결의 내용, 다시 말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지요. 이게 명확하게 작성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담금이 어떤 경우도 내가 분담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된다. 그런 분담금에 대해서 추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제 뭐 자랑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재판에서 어떤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얼마다, 분담금이 얼마다, 몇 평 가는데 얼마다, 뭐 상가가 이 평에서 이렇게 상가는 이쪽으로 가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변화, 또 주택 시장에 부침이 많잖아요. 이 폭등했다 폭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산정도 제대로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변화가 심하죠. 그러면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항상 자동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비례율.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분담 사항.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 결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중요 내용은 설계 개요, 구 건물 철거 및 신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략적인 계산액, 계략적인 액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바로 앞전에 이 비용 총 사업비에 대한 비용 분담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신축 구분 소유권 규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 분담 사항은 각 구분 소유권자의 형평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고. 그게 이제 현행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 규정입니다.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재판,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오락가락도 하고, 심지어 뭐 여기 잘 아는 사람들은 알받기도 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재건축 결의, 재건축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재개발은 이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공익사업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 수용이라든가, 물론 여기 재개발 사업도 너무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청산자들, 현금 청산자라든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소규모 그래서 청산조합원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무용고도 있고, 또 불분명한 구역 내에 뭐 불분명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재가 불분명한다든가, 뭐 이렇게 별의별 그런 소유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금 청산자들 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옛날에 지분 쪼개 해하고 또 조합장이 해먹고, 그런 현재도 그런 사례를 제가 또 여러 사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의 경우는 이렇게 동별 동의 요건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뭡니까 좀 알박기 형식으로 해서, 알박기 형태로 해서 심지어 시가의 10배 이상을 받아먹는다든가. 그때 당시 시가가 뭐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가는 것을 평당 1억을 받는다든가. 뭐 지금 시세로 하면은 예를 들면 평당 한 10억,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박기를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재건축 결의를 제대로 작성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걸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걸 빙자해서, 예를 들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동을 하나로 동으로 본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했어요. 어떻게 건축물 여러 개 동을 하나로 동으로 보냐. 떨어진 별개의 건축물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시형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보면 어때요? 연탄 창고였잖아요, 옛날에요. 연탄을 연료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LNG로 바뀌니까 연탄 창고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연탄 창고가, 그러니까 연탄 배달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탄, 그래서 구청에서 하라니까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연탄이 없어졌는데.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용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근생으로. 근생활시설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5개 저밀도지역, 잠실, 암사명일, 청담 도곡, 반포, 하곡지구, 5개 저밀도지역, 일대, 5층 이하짜리. 예, 그런 아파트 단지는 다 있었어요. 시형 아파트, 중흥 아파트들이. 물론 지방에도 지금도 옛날에 이제 그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양성화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슈퍼마켓이나 세탁소나 심지어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고 각 군데군데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요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박기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다면 이게 사회 정의가 아니잖아. 공동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하나 동을 보자라고 했더니 검사들이 당신이 뭔데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한 거예요. 상상을 이게 여러 개 동을 하나 동으로 본다는 자체가, 사고 자체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건물이 아닌데 왜 붙이냐. 아니 붙이면 붙이는 거지. 이게 비리가 발생하고 이게 갈바기가 되고 이게 공동체 정의가 무너지니까, 검사들이 그런 거 연구하라고 전부 다 그래도 봉급 많이 주고 공무원 중에서 그 검사들이 해야 할 일 아니요? 하고 내가 싸웠던, 한참 이제 뭐 10년 20년 선배들하고 이제 제가 30대 때 그런, 제가 주거운동할 때 그런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이 분야, 요 도시정비 분야, 이 분야는 제가 시민운동으로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의 절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 설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는 조합 설립 동의로 보니까 조합 설립 동의서나 조합 동의서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통일시키자. 어차피 정비 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이 되면 이 정비 계획 내용대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결국 이것은 결국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서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 차이가 뭐냐? 이것도 제가 다 정말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행정 간편화 내지는 절차 간편화, 사업 절차를 간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창의적인,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은 좀 규제하는 게 이게 좀 뭔가 익숙해 있어서, 이게 지금 모든 게 규제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동의, 조합 설립 동의서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는 조합 설립 동의로 본다는 규정을 그래서 또 만든 겁니다. 도시정비법 31조 제2항에.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과반수당 동의. 그러면 그거 플러스 이제 25%만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더 추가로 받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75% 동의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이제 조합 설립 총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총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 정관이 작성돼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 조합 정관 작성, 그리고 이제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계획서, 약칭, 이런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75% 이루어지면 조합 설립 총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합장은 누구, 감사는 누구, 이사는 누구,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이런 정관에 있는 중요한 조합 구성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안건 결의를 하고,
그래서 그 의사록을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 이걸 첨부해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관리대장,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명부가 작성돼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관련 소위 이 공부, 이제 공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첨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관할 행정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